자, 우리 스포츠 심리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말 그대로 운동 경기에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관점은 광의적 관점, 협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광의적 관점은 뭐 한자어 그대로 조금 넓게 보는 관점이고요. 조금 좁게 보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하위 영역. 이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스포츠 심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알아봤어요. 보통 이제 한국체육사, 뭐, 비교적 쉬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과연 내가 역학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생리를 할 것이냐, 뭐, 심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스포츠 심리? 왠지 스포츠 심리 재미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심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론을 들여다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스포츠 심리?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런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네. 왜냐면 하위 영역이 어마어마하죠. 영역이. 생리와 역학과는 또 다른 하위의 학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동 학습과 운동 제어, 운동 발달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지 않나. 공부하면서도 운동 제어와 학습이 과연 스포츠 심리에 물론 영향 연관성이 있지만 이 하위 영역으로 들어간다.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를 선택하신 분들이 심리를 선택하고 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 발달, 운동 제어, 특히 운동 제어와 스포츠 심리학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우리는 기출 문제의 70% 정도가 기출 문제에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하위 영역의 학문들을 모조리 파악하려 하신다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언제든지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학문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면서 아니, 뭘 이렇게 많지? 공부해야 될 게. 나는 그냥 운동선수 출신으로서 스포츠 심리를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많죠. 네. 여러분들은 이 스포츠 심리 학자가 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출 문제 위주로 조금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OX 문제는 뭐 간단한 건데요. 네, 사실 OX 문제도 뭐 그냥 나온 김에 풀어드릴게요. 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은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정신과 이건 아니죠. 건강 운동 심리학이죠. 자고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운동 발달은 운동 행동의 연령에 따라 그렇죠. 네. 계열적이고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운동 발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챕터 2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제어는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그렇죠. 원리와 정답은 O입니다. 자, 1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의, 아무래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의 기출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운동 제어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의 하위 학문, 하위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고 넘어가신다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 이론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뭐 이런 이론이 있었구나, 저런 이론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설명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한번 쭉 훑어드리면서 같이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제어에서 먼저 운동 시스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운동 행동이 일어난다. 자, 반사 이론입니다.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 우리가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된다 라고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 마치 컴퓨터처럼 우리는 뇌에서 입력을 해서 신호를 보내면 몸에서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론인데 굉장히 많은 시시비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정보 처리 이론이 결국에는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까지 나왔죠. 그 전에 일반화된 일반화된 운동 이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정보 처리 이론은 말 그대로 컴퓨터와 유사하게 인간의 행동이 조금 입력, 출력, 능동적으로 정보 처리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론이고요. 자, 폐쇄회로 이론입니다. 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은 도식 이론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인 도식은 폐쇄회로 관점이죠. 자, 해상 도식은 개방회로 관점입니다. 자, 조금 너무 어렵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비슷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폐쇄회로는 약간 피드백 나오면 폐쇄입니다. 오류를 수정하죠. 자, 개방회로 이론은 이렇게 저장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빠른 움직임의 설명이 수월하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경험들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쇄회로 이론은 제인도식과 비슷한데요. 하면서 지금 좀 늦었다. 지금 좀 빨랐다. 이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피드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정보 처리 이론과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사이에서 나왔던 슈미트의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면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 불변 매개 변수, 순서, 상대적 타이밍, 상대적 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시간, 힘의 총량, 선택된 근육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던지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불변 매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들고 중심 이동을 하고 홍추회전을 하고 스로잉을 하고 마지막에 팔로스로 가는 이 순서는 섞이면 공을 던질 수가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 간 비율 이것도 불변 매개 변수입니다. 자, 가변 매개 변수는 뭐냐면요. 자, 일정하지 않은 동작과 힘과 쓰는 근육에 따라서 제가 공을 빠르게 던질 수도 있고요. 폼을 느리게 했다가 공을 느리게 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을 높게 던질 수도 있고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변성이 있는 것들을 가변 매개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슈미트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도식 이론이 있습니다. 스키마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특정 기억 체계라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몸속에 이렇게 폴더, 컴퓨터 폴더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 저장 창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어떤 단어를 딱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연관된 거를 빠르게 5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만약에 장소가 카페면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요. 말로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짜장면. 자, 여러분들 짜장면에 관련된 거 5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벌써 머릿속에 팍 떠올랐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입니다. 특정 기억 체계, 도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의 기억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도 이러한 도식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던 게 도식 이론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움직임들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래서 이거는 해상 도식과 제인 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마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억에 따라서 개방 회로가 있고요. 폐쇄 회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핵심은 뭐였죠? 유기체, 환경, 과제, 비선형성. 이게 나오면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유기체, 환경, 과제 나왔다. 뉴웰 나왔다. 비선형성 나왔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입니다. 자, 다음 번스타인 아저씨 나왔다. 야, 이 아저씨 소련 사람, 예, 소련 옛날 사람이고 자유도 이야기하시는 분,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던 니콜라이 번스타인, 소련 아저씨. 자, 여기 자유도 제시했죠? 자, 맥락 조건, 가변성. 제가 아까 뭐 칠판에다도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패드에다도 동그라미 그리고 공책에다도 동그라미 그리고 흙바닥에도 그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같은 근육의 활동이 다른 움직임을 생성한다. 운동 등가. 다른 근육의 활동이 같은 움직임을 생성한다. 그냥 아까 뭐 골프 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환경이 막 달라지면 스윙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운동 등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이나믹 시스템은 유기체, 환경, 과제, 비선형성, 자기조직. 이렇게 하면 다이나믹 시스템. 소련 아저씨, 번스타인 나오면은 자유도. 그렇죠. 맥락 조건, 운동 등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엘 아저씨. 아까 말했죠? 뉴엘 아저씨는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고요. 이 필요 없다. 예, 스키마 필요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스키마보다는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 협응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기 조직의 원리. 운동은 저절로 발생. 그렇죠? 이선형성의 원리. 코스닥, 나스닥 뭐 설명했죠? 상변이 코스닥, 나스닥 제가 설명을 했고 비선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측 불가능. 선형은 예측 가능.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1 더하기 1은 뭐 2가 되는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선형성의 원리는 1 더하기 1이 갑자기 4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변이는 제가 아까 그거 얘기했죠?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형태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이 뚝딱뚝딱 하지만 또 곧바로 우리 다이나믹 시스템 원리에 의해서
바로 적응을 하죠. 아까 자전거 타다가 포장된 데서 타다가 갑자기 막 그 산악 지형에 무슨 비포장 도로가 나오면은 갑자기 오 뭐 돌뿌리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도 갑자기 딱 몸이 다시 균형을 잡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환경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 나스닥이 확 변하면 코스닥이 쌍코피가 나는 뭐 그런 현상을 제가 예를 들면서 상변이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운동 수행으로 넘어가네요. 정보 처리 관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각 지각, 그다음 반응 선택, 그다음에 이제 반응 실행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는 병렬적 처리, 탐지, 인식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갑자기 공을 탁 던졌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공이 탁 날아오는 것을 느끼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것을 감각 지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반응 선택은 무엇이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피할까? 날아오는 속도와 지금 위치와 뭐 나의 그 신체 상태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앉을까? 옆으로 갈까? 뭐 엎드릴까? 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반응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통제적 처리와 자동적 처리가 있습니다. 학습 초기 단계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숙련자 단계는 조금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칵테일 파티 효과 아까 얘기했죠? 시끄러운데도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의 이야기는 바깥에는 시끄러운 거는 집중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멀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요. 스토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 응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뭐 흔한 스트롭 효과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글씨를 읽는 것과 색깔을 읽는 그 실험이 있습니다. 스트롭 효과 중에서 아주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글씨와 색깔을 일치하게끔 해서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빨강은 빨강색으로 칠하고요. 파랑은 파랑색으로 칠해서 그 많은 색깔들을 쭉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색깔을 읽으세요 하고 딱 바꿨을 때 글자와 색깔이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막 하면서 막 외계어도 나오고요. 막 갑자기 막 빨강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빨강 이렇게 읽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토리 효과라고 하는데 자극간 간섭이 생길 때 반응이 늦다. 네. 아까 뭐 네모 찾기 뭐 이런 거. 그거 우리 이제 스토리 효과의 끝판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열면 완전 막 원리 찾으려고 난리 납니다. 자, 그런 게 스토리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응 실행 단계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제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까 했으면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반응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라 나와 있네요. 심리적 불응기도 있고요. 네, 병목 현상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는 어떤 거죠?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입니다. 자극한 시간차가 40ms이면요. 이게 100분의 1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0.4초가 되겠네요. 네, 0.4초. 0.04초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극한 시간차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자, 청기백기 같이 들어! 그러면 탁 드는 거를 우리는 하나의 그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집단화라고 합니다. 자, 페인팅. 페이크죠? 네. 사용 빈도를 무작위로 할 때 효과적이고요. 이영표 선수가 이 헛다리 드리블을 꽉 하면 수비수가 막 이러고 있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와 각성의 단계 여기 넘어가 볼게요. 지각 협소화 뭐죠? 너무 각성이
올라가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최고 수행을 발휘할 때는 적절한 각성 상태가 되어야지만 이 시야부터 적정한 각성 상태에 최고 수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성이 너무 높아버리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좀 최고 수행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구 움직임에 대해서 아까 문제에서 넘어갔고요. 제가 이경규 씨의 매지가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기억과의 관계,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감각 기억을 극대화시켰던 영화가 있죠? 그 감시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 지하철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 본 그 기억을 다시 되돌아가서 누가 신문을 보고 있었고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감각 기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제한으로 저장이 되지만 잠시 후에 바로 잊혀진다. 예,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은 금방 잊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감각 기억을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간판들 쭉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기억은 제가 우리 와이프 심부름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 가지 기억을 하지만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화적 기억, 의미적 기억, 그리고 절차적 기억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절차적 기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많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자, 의미적 기억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첫사랑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처럼 첫사랑이라는 결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화적 기억은 그때 내가 역전 홈런을 쳤을 때 막 그 짜릿한 순간, 그 공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막 손을 들면서 도는 그 순간이 조금 슬로우 비디오처럼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일화적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 기억 중에는 무제한적으로 영구적으로 기억되는 것들이 있죠. 한때 좋아해서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불렀던 노래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노래가 나오면 그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부를 수 있고요. 막 랩까지 막 따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숙련도의 그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부르고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장기 기억 속으로 아마 절차적 기억에 가까운 그런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반응 시간.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많이 나왔죠. 단순 반응 시간, 선택 반응 시간, 변별 반응 시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반응 시간은 자극 신호 제시부터 동작 반응까지의 정보 처리 시간이 반응 시간입니다. 아까 그 문제 있었죠. 그래서 행동을 해버리면 이것은 반응 시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반응 시간은 리액션 타임, 그리고 이 행동 시간은 무브먼트 타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순 선택, 단순 반응, 아까 100m 출발, 땅 하면 뛰는 거, 이게 단순 반응입니다. 대한수가 더 없죠. 자, 선택 반응은 두 개 이상의 자극에 각각 다른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빨간불이 켜지면은 점프를 뛰고, 저 파란불이 켜지면은 버피 테스트를 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변별 반응 시간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불이 있는데 나는 파란색 불에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서 빨간불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노란불이면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이 탁 나오면 튀어나와야 되는 이런 변별 반응 시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운동 시간은 동작 반응, 반응 종료까지를 통틀어서 운동 시간이라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스템 관점, 협응이죠, 협응. 손과 눈과
발과 나의 뇌가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협응을 통해서 움직임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 요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기 조직의 원리는 뭐죠? 협응의 생성이 된다. 딱히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타다가 뭐가 탁 나타나면 내가 거기에 탁 반응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이 날아오면 피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몸이 협응을 생성해서 자기 조직의 원리에 의해서 딱 대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말 천천히 해야지 이게 자꾸 사고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비선형성의 원리. 자, 협응의 변화입니다.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없고 변수가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처음엔 어떤 변화가 탁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뚱땅거리지만 바로 또 몸이 적응을 해서 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비선형성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변수, 가변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질서 변수, 제어 변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 역시 협응 구조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자기 조직의 원리에 따라 형성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시스템 관점입니다. 항변이 그렇죠. 협응 구조에서 어떤 상황이 탁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뚱땅뚱땅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항변이 현상입니다. 비선형성의 원리를 따르죠. 자, 어트랙터 상태, 매우 안정된 상태. 네, 아주 편안한 상태. 구조가 선호하는 협응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다이나믹 시스템 관점에서 다이나믹 시스템이 어떤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운동행동 이론에서는 거의 끝판왕이 됐죠. 예,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도 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대박 이랬는데 다이나믹 시스템이 나오면서 와 더 대박 이렇게 된 거죠. 정보 처리 이론이 나왔을 때는 인간의 운동은 컴퓨터와 같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 하면서 계속해서 연구가 지속된 결과 다이나믹 시스템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운동 정확성, 피츠 아저씨 얘기했죠. 힉스 아저씨, 피츠 아저씨 구분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피츠는 앞에 있는 게 큰 게 있으면은 던지면은 금방 맞겠죠. 근데 이게 저 멀리 갔어요. 그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크기에 따라서도 작은 걸 맞추려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정확성 상세 원리 난이도 지수가 달라진다. 속도와 정확성에 따라서 상쇄가 된다라고 피츠 아저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맞추려고 하면은 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멀리 있는 걸 맞추려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피츠 아저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힉스 아저씨는 어떻게 얘기했냐? 생각이 많아지고 자극 대한수가 많아지면 반응 속도가 늦다. 그래서 이것은 자극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선택 시간도 늦어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우리 힉스 아저씨의 주장입니다. 자, 파워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들어가면 못한다. 그쵸? 힘들어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파워 법칙은 그게 아니고요. 파워 법칙은 처음에는 막 늘어요. 큰 수행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빠르게 늘지 않는다. 네, 천천히 간다. 이것을 파워 법칙이라고 하고요. 임펄스가 힘이죠. 네, 힘들어가면 정확도 떨어진다. 세게 하면 정확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의 가변성, 공간의 가변성, 이런 정확도 감소, 이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힘들어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타이밍 나오네요. 제가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돼요. 네. 아까 그랬죠? 밀리세컨.
100분의 1초입니다. 자, 100분의 1초인데, 그러면은 이 0.15초 걸리는 거예요. A 선수. 아까 문제가 그랬죠? B 선수는 0.13초. 자, 그러면은 누가 스윙을 빨리 시작해야 되냐? A가 빨리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A가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리니까. B가 스윙 스피드가 빠르니까 공을 조금 더 보고 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 타이밍을 이런 그래프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제는 문제와 보기를 잘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운동기술 1차원적은 뭐였죠? 근육이 있어야 안정성이 있지. 그리고 움직임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조금 잘해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그림 이상해서 좀 바꿀게요. 자, 자, 스토리텔링 했죠? 근육이 있어야 안정성이 있죠. 안정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지 좀 멋있어 보이지. 딱딱 끊기면은 별로 안 멋있어 보이죠. 춤도 막 수우파 같은 거 뭐 팍팍 연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춤 따라하려고 막 딱딱딱 끊기잖아요. 그쵸? 따라하지도 못하고. 그럼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 기술의 1차원적 분류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원적으로 가보면 조금 늘어나죠? 자, 1차원적으로는 이제 기본 패시브로 가는 거고요. 2차원적으로는 이제 환경적 맥락이 등장하고 동작의 기능이 등장합니다. 아까 유격수 타구 뭐 이야기 있었죠? 유격수가 타구 처리하는 거. 자, 몸의 움직임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체를 조작을 하느냐. 신체가 이동을 하느냐.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4번 선택됐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원적은 환경적인 맥락과 동작의 기능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냥 틀리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너무 틀리시라고 하면 좀 무책임하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뇌 구조. 뇌가 나오면 상당히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아까 뭐를 한다고 했죠? 호흡뇌만 외우시라고 했죠? 호흡뇌는 균형을 바로잡고, 예, 뭐, 호흡의 역할. 여기 보시면은 전두엽, 두정엽, 뒤마루 걷질, 후두엽, 시각, 축두엽. 자, 이런 것들은 뭐 욕심이 나시면 외우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60점 이상을 패스하는데 너무 어렵다. 나 여기에다가 이 외우는 암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정도로 보시고 뭐였지? 전두엽 뭐였지? 후두엽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지만 바늘로 전두엽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문제를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셔라. 조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감각, 지각, 동작, 그리고 송출. 손에 여기 나오네요. 오차의 감지, 교정, 협응. 우리 이거 아까 외웠잖아요. 자, 그래서 손해가 하는 운동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재미삼아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암기 능력이 좋고, 나는 머리가 좋아 하시면 다 외우셔도 무관합니다. 자, 운동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운동학습의 개념은 영구적인 운동 수행 향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드백 여기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피드백 관련한 거를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은 보강 피드백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감각 피드백은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피드백. 학습자 본인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느끼는 피드백입니다. 시각, 촉각, 청각에 있겠죠. 자, 보강 피드백은 외부적으로 조언하거나 어떻게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강 피드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 지식은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수행 지식은 어떤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조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피치 아저씨, 포스너 아저씨는 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젠틸 아저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옛날 사람 아저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뉴엘 아저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운동학습 단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피치 아저씨, 포스너 아저씨가 주장한 것은 뭐죠?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고수가 됐을 때. 연합 단계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인지 단계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지, 연합, 자동화. 제가 이거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젠테일 아저씨는 젠타일이라고도 하고요. 젠틸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정화, 폐쇄 운동 기술은 고정화, 개방 운동 기술은 다양화. 이렇게 폐쇄 운동 기술은 조금 안정적인 상황, 개방 운동 기술은 가변성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번스타인 아저씨 나오면 자유도가 출발하죠. 소련 아저씨는 자유도. 이렇게 자유도 고정. 한 팀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유도 풀림. 이제 한 팀이 협업을 해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연습을 통하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작용, 활용 단계까지 숙련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번스타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뉴엘 아저씨는 자, 협응 단계. 뉴엘 아저씨는 협응 동작의 형성 과정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유기체, 환경, 과제. 그렇죠. 다이나믹 이론의 핵심 그런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츠와 포스너, 젠테일, 번스타인, 뉴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하시면은 운동학습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구스리 아저씨는 아까 뭐랬죠? 조금 게으른 것 같다. 왜냐? 최소의 움직임과 최소 에너지로 최대 확실성을 추구한다. 구스리 게을러.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조금 더 구스리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이 아저씨 게으른 아저씨인데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이론. 네빈 아저씨는 장이론을 주장을 했죠. 자, 인간은 개인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회사도 얘기했고 친구랑 놀 때도 얘기했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예.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월요일 날 회사에 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고요. 금요일 날 친구를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달라지죠. 예, 그런 것들이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레빈 아저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획과 분단
이것까지 뭐 쪼개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몸통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분단은 하나의 기술을 이렇게 한 가지의 기술을 연습하고 한 가지 기술을 전체를 연습하는 게 이제 분단 연습이고요. 구획 연습은 한 가지의 기술을 이렇게 A, B, C, D 나눠서 뭐 처음에 코킹, 그다음 뭐 트위스트, 다운스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훈련하는 것을 구획 훈련이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구획과 분단의 차이점을 뭐 쓰시오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획 연습과 분단 연습은 거의 한 몸이다.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연습은 뭐라고 했죠? 랜덤, 무작위로, 무작위, 랜덤 이렇게 하면 파지와 전이에 효과적이다. 이유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 막 랜덤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시합에 좀 가까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지와 전이에 효과적이다. 계열 연습은 맥락 간섭이 좀 이제 간섭하는 게 이제 중간 수준이고요. 순서대로 진행하는 연습이다. 말 그대로 뭐 계열 연습이죠. 네. 그리고 집중 연습은 말 그대로 휴식 시간 없이 연습 시간 많이 하는 거. 분산 연습은 연습 시간보다 휴식 시간으로 조금 길다. 이것은 질적 연습이나 시합 전, 긍정적 심리 유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 난이도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한번 성공하고 좋다 하고 조금 쉬고 어떻게 보면 컨디션 조절과 심리적으로 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습법, 분수법. 전습법은 뭐 한 방에 다 하는 거. 그렇죠. 분수법은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분절화가 있고요. 단순화, 부분화. 여기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나오는 구획, 무선, 파지와 전이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절화는 제가 말씀드렸죠. 1 연습하고 2 연습하고 3 연습한 거를 나중에 합쳐서 하나의 움직임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수 분수법과 전진적, 반복적 해서 연습 방법을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자꾸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이 나왔네요. 전이는 옮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딜리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옮기다, 전이. 정적 전이는 좋은 느낌, 부적 전이는 안 좋은 느낌. 과제관 전이는 제가 야구공 던지다가 핸드볼 던지는 거. 과제 내 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야구공 던지다 핸드볼 던지는 거. 그렇죠? 여기 나오죠? 골프 스윙으로 인해서 야구 스윙 가능. 이렇게 나오고요. 걷기 훈련으로 일상 실생 걷기 가능. 좀 계열이 좀 같다는 거죠. 부적 전이는 어,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배드민턴 문제가 나왔죠. 배드민턴 치다가 테니스로 갔는데 안 좋은 그런 버릇이 나왔다. 그래서 손목을 안 쓰게 했다. 이게 부적 전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 치기 전에 탁구를 치다 왔어요. 그러면 정적 전이가 됩니다. 이 치는 이렇게 느낌이 테니스와 탁구는 소우주, 테니스는 뭐 대우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적 전이, 과제간 전이가 가능한 그런 스포츠라고 보십니다. 양측성 전이 이것도 네, 좋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이쪽을 먼저 학습했는데 이쪽 게 되더라. 이런 느낌이고요. 한쪽 학생이 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조금 문제 풀기가 쉬워질 거예요. 다음 볼게요. 천장 효과는 타잘한다. 타잘해? 천장. 야, 다 못하네.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잘하고 다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잘한다는 거는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네. 다 못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천장, 바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원 현상은 어느 정도 높게 올라갔을 때, 자, 수행력 정체 형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막 늘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전에는 팍팍 늘던 게 조금 미진하게 늘거나 별 차이가 없거나 새로운 협응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슬럼프는 많이들 이야기하죠. 네,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슬럼프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슬럼프라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실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슬럼프가 왔다 하면 이승엽 선수 슬럼프구나. 근데 제가 슬럼프가 왔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코웃음 치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퇴보돼서 정체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금 다시 수행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퇴보한 상태에서 너무 정체돼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웜업 감소, 수행 감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지 뭔가요? 파지 내가 가지고 있다. 가 뭐로 들어봤? 우리 남성분들 PTSDO는 수류탄 파지, 수류탄으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또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우리 남성분들은 파지 하면 수류탄 파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이는 딜리버리, 옮겨진다는 거고요. 자, 파지를 보시면은 절대 파지 점수, 연습 후에 파지 기간이 지나서 파지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오느냐? 상대 파지 점수. 그렇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연습을 통해서 100번 홀컵에 넣는 연습을 했는데 24시간 뒤에 연습을 했을 때 내가 그 퍼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까먹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난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이, 파지, 효율성, 수행, 망막. 여러분들 이런 검사 종류가 있구나. 자,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전이 검사와 파지 검사입니다. 전이는 옮겨지다. 파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수류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발달.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건 뭔가요? 생애에 걸친 운동 행동 변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뭐 외우라고 했죠? 안사, 초기, 기본.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이 문제들은 대부분 순서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계열적 변화를 보이고요. 개인차가 존재하고요. 민감기가 있습니다. 자, 다차원적 측면, 개인적으로 뭐 신체, 그리고 능력, 뭐 머릿속의 감정, 정서, 뭐 환경, 뭐 외적, 뭐 이런 것들로 다차원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계열적 측면, 질적 측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앞서서 제가 좀 쭉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죠? 개통 발생적이냐, 개체 발생적이냐,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함정을 파놓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냐 개통이냐를 알고 계신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통은 뭔가요? 이렇게 생의 주기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 손가락 이렇게 잡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장아장 하다가 걷고 나면 뛰고, 이런 것들은 갑자기 아장아장 안 하고 갑자기 뛰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대통 발생적이고, 개체 발생적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개체 발생적과 대통 발생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시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 3개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쌀로 밥 짓는 순서입니다. 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반사와 초기와 기본의 순서는 불변입니다. 전체가 다 불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외우지 말고 이것만 외우시면 그 다음은 스르륵 넘어갑니다. 왜냐면 빌드업이 딱 되잖아요. 근데 초기였나 반사였나 기본이었나 이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사 초기 기본만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초등학생, 여기는 중고등학생, 여기는 20, 30대 개인차 존재하고요. 태보 단계. 너무하네. 30세 이상이면 너무하네. 30대 때 얼마나 힘이 좋은데. 물론 저는 올해 40세, TMI이긴 하지만 저는 퇴보 단계에 저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퇴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흰머리가 나기 때문에 퇴보 단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발달이 더 이상 30세, 40대 이후에는 발달된다기보다는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발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반사, 초기, 기본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열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을 모두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성격의 개념, 특성은 이렇게 독특성, 일반성, 경향성이 존재하고요. 구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적 핵, 외부 영향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 흔한 역할,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가장 낮죠. 뭐, 흔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차려입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멀끔하게 차려입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럴 때는 저는 어떤 역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본질적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모습도 있지만 조금은 가시적인 모습도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정신역동 이론, 특성 이론, 욕구 위계 이론. 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아주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 세 번째는 소속감,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 존경의 욕구. 자, 다섯 번째는 인지적 욕구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자아 실현이라 함은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리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두 번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떤 막 아마존 숲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전함에 대해서 느끼기 전에 제 폐가 너무 아파요. 그럼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됐을 때 안전의 욕구를 찾게 되고요.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사랑의 욕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온다.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의 이론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사 들여다볼게요. 자, 16PF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에 관한 검사. 그렇죠. 성격 검사는 P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안. 불안은 각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부터 부정적인 상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각성 상태, 불안 상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환 이론이 될 수 있고요. 반전 이론이 될 수 있고요. 심리 에너지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성의 유무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순신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각성하면은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쭉쭉쭉 떠오르시면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더 불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상태 불안.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 상태, 인지적 상태가 있고요. 생리적 반응, 배 아프고, 막 얼굴 하얘지고, 다리 떨리고, 손에 땀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상태 불안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성 불안은 개인적인, 네, 객관적인 상태 불안 반응을 나타내는 후천적 불안입니다. 이건 개인차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성 불안을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쟁 불안은 경쟁 상황에서 불안으로 경쟁 특성 불안과 경쟁 상태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요. 경기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특성 불안이 경쟁 상태의 불안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고요. 분리불안은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랑 떨어졌을 때 우리 아기가 세상의 전부는 엄마인데 엄마랑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엄마한테 갈 거야. 막 빨리 집에 갈 거야 하면서 막 울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리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역시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죠. 자, 추동 이론. 자, 각성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수행과 주반응이 증가한다. 여기에 비슷한 거는 각성이 증가하면 수행이 증가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심리 에너지, 반전 이론, 전환 이론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동 이론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컷오프 골프 대회에서 컷오프 통과를 해서 자, 하루 이제 18홀을 쳐서 50이 밑에 성적을 거둔 사람을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컷오프라고 하는데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컷오프에 통과한 사람의 불안 지수가 훨씬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추동 이론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잣대가 되는 것이죠. 각성이 증가하면 수행과 주반응이 증가한다. 한마디로 불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카타스트로피 이론. 이거 뭐 거의 번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에러했어요. 뭐 예전에 아시안컵에서 박용우 선수가 뭐 그런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스포츠 상황에서 이제 이 실수가 계속되면 막 선수가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지점에서 스윙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걸 카타스트로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교체를 해주거나 좀 교체해서 격려를 해주거나 좀 쉬고 있으면은 또 그게 회복이 되는데 단시간에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 지금 카타스트로피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경기장에서 빼줘야 합니다. 심리 에너지 이론 그리고 최적 수행 지역 사람마다 불안 지수에 따라서 특정 존에서 최고 수행을 발휘한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반전 이론, 심리 에너지 이론, 자 전환 이론, 이순신 우리 장군 명량의 대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12척의 배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채로운 불안 이론, 역류가설, 그리고 한계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사 넘어갈게요. 자, SCAT 마르텐스. 자, 단일 차원의 특성 불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고요. 이거는
CSAI2는 스포츠 경쟁 불안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시합 직전에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SCAT1은 이거는 좀 이제 캄다운 됐을 때 노멀한 상황에서 검사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 직전에 검사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스트레스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가 존재하고요. 호흡 조절, 전진적 이완 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신체를 캄다운 시킨다. 컴다운, 뭐 쿨다운, 뭐 이런 행위를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피드백 훈련. 과학적이다. 뭐 측정, 센서 이런 거 등장하면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지 불안, 여기 셀프톡 나옵니다. 자, 사고 정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강력하게 관점 바꾸기, 의미를 부여해서 인지를 재구성하고요. 자, 인지 재구성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적 사고,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명상, 호흡에 집중하고 수동적, 마음 태도, 능동적이지 않은 상태, 네, 굉장히 좀 릴렉스한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자세훈련, 명상의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체면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따뜻함과 무거운 감각을 유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세부적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상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자극을 계속해서 좀 몸에 자극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체계적 둔감화 훈련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체계적 둔감화의 세부적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스트레스 관리 훈련 단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나와 있고요. 자, 번아웃, 탈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성취감 저하되고요. 스포츠 평가 절하되고요.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 고갈되고요.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가 걸렸고요. 과학습, 자동화의 목적을 위해서는 과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동화라 하면 운동제어에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누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먹 날리면 바로 위빙해서 피할 수 있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뭐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들을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훈련, 과학습, 과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많은 훈련과 많은 학습을 통해서 자동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진되면 안 되겠죠. 자, 운동 중독. 가끔 요즘 뭐 운동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종종 뭐 언론이나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데, 헬스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심리적으로 막 근손실 막 이러면서, 그쵸? 뭘 먹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인관계 포기. 이게 뭐 굉장하네요. 대인관계 포기. 뭐 술 먹자고 하면 지금 뭐 못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뭘 먹으면은 나 지금 근손실 됐다고 빨리 닭가슴살 먹어야 되고 단백질 먹어야 되고,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상황을 운동 중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이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동기이론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성취 목표 성향에서는 내적,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 자, 외적은 내가 좋아서, 외적은 뭐 처벌, 보상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했죠, 과제 목표 성향, 태스크죠, 태스크.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자, 틀리면 과감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자아 목표 성향은 에고죠, 에고. 자, 그래서 이거는 좋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비교 기준과 참가 이유, 그리고 비교 기준이 타인이에요.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비교 기준이 타인이 되면 정말 불행한 삶이고요. 자, 여기는 가지 목표는 나 자신이 비교 기준, 속달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상과 노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자아 목표는 비교 기준이 타인이고요. 참가 이유는 지위, 자존심, 그리고 남보다 다 잘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 성향, 태스크는 좋은 거, 자아 목표 성향, 에고는 나쁜 거 이렇게 인식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기 이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귀인이 또 나오네요. 자, 순서가 맞죠? 자, 동기 이론에서 귀인 이론. 아까 제가 내적, 외적, 무동기 뭐 이런 것도 설명드렸죠. 자, 귀인 이론도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귀인의 가장 핵심은 이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인과성의 소재가 이렇게 내적이냐, 외적이냐에 따라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통제 가능한 것은 지속적 노력과 불안정한 부분에서 일시적 노력. 자, 통제 불가능한 것은 능력, 기분, 과제 난이도, 운 이런 것들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부분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력한 부분이 그대로 능력으로 증명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불안정하면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뜻 잘못 이해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해만 잘 하신다면 이렇게 쉬운 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그리고 안정성, 불안정성, 통제 가능, 불가능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동기 이론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장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습된 무기력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귀인 재훈련 아까 문제 중에 나왔죠? 수영하시는 분이 뭐 굉장히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싫어해요. 나는 소질이 없나 봐. 잘 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내적, 통제 가능하면서 불안정한 요인, 노력에서 찾도록 하여서 학습된 무기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훈련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결정 이론, 자기는 자결성이죠. 유능성과 자율성, 관계성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동기에 영향을 주는 이론이다. 기본적 욕구는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기결정 연속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자결성과 무동기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외적 동기는 이렇게 나오죠. 외적 규제, 보상 또는 처벌에 의한 행동, 내사, 의무감 규제, 긍정적인 피한, 확인 규제, 통합 규제 이렇게 외적 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동기는 지식 습득의 배움이 굉장히 즐겁고요. 과제 성취, 숙달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나 너무 좋아 문소리 씨가 아이유 씨 네, 나왔죠. 내가 좋은 것들은 내적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T, 코치 이펙티브니스 트레이닝 이것은 유소년 지도자가 배워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원칙은 자기관찰, 상호지원, 발달 모델, 선수 참여, 긍정적 접근 모든 걸 지켰을 때 이 유소년 선수들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많이 배워야죠, 이런 것들은. 네. 자, 스포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정의, 그리고 요인, 재미 요소, 몰입 차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이완, 안정적입니다.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불안합니다. 왜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 없는데 계속 도전만 하면 계속 실패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아까 문제 나왔었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스포츠 몰입 차원에서 그리고 재미 요소
그 정의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하고 가겠습니다. 목표 설정.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목표 설정에서. 자, 유형은 주관적과 객관적 목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 수행 과정 목표. 이거에 이 세 가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목표 설정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행동의 중점, 자세가 관련됐다. 제가 말씀드렸기로 이제 수행 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빼고 가볍게 앞에서 친다, 등등등. 자, 대부분 과정 목표는 뭐를 하지 말자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가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준비를 미리 하자, 앞에서 치자가 적절한 거고요. 늦지 말자, 뭐,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과정 목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 말자보다는 하자 쪽으로 가야 되고요. 수행 목표는 역시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결과 목표는 이겼냐, 졌냐, 우승했냐, 안 했냐, 골을 넣었냐, 못 넣었냐, 안타를 쳤냐, 못 쳤냐, 등등등. 자, 결과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율을 잘 정하셔야죠. 결과 목표가 이 정도 되고요. 수행이나 과정 목표가 한 8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설정에서는 실현 가능한 약간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게임 및 집단 목표, 그리고 단기와 장기, 결과와 과정 모두 설정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잘 나누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감. 네, 폭스의 위계적 모형 아까 나왔죠? 세상의 수준은 전반적 자기존중감이고요. 영역 신체적 자기 가치의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스포츠 유능감, 신체적 힘, 신체적 매력, 그리고 신체적 컨디션이 하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반두라 아저씨의 자기 효능감 이론. 여기 읽어보시면은 효능 기대라고 하며 능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제가 다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수행 성취, 성공 경험. 아주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자, 성공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간접 체험도 굉장히 대리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야지 효과가 있죠. 이것을 나와 저 사람의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언어적 설득,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지지, 타인의 격려 등이 언어적 설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서적, 심리적 상태. 이것은 현재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고, 내가 운동을 할 때 정서적인 안정을 느낀다면 그 운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능적, 다차원적 자기존중감, 지각된 유능감 모형으로 불리면서 이제 숙달 시도하면서 성공하면서 높아진다. 자, 낮은 유능성 동기를 유발시켜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 수행 실패는 그렇게 될 수 있죠. 성공하면 굉장히 유능감이 높아지고 실패하면 유능감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설정, 과제 난이도를 설정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너무 어려운 그 목표를 설정하면 자꾸 수행을 실패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아지고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선명도와 조절, 조절력, 편집이죠. 조절력은 편집,
선명조는 PV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적 심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나의 관점, 나의 시선에서 느낄 수 있다. 제가 손흥민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선수를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리는 이 장면은 저는 축구장 TV에 나오는 것으로 상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생생한 감각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을 함께 해줄 때 이 관점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적 심상은 자세 교정에 유리합니다. 저는 야구하는 과정에서는 내적 심상이 강화가 되어 있고 외적 심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것들로 외부적인 시선을 돌려서 자세 교정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 훈련은 머릿속으로 유사한 느낌을 찾는 그런 갖는 훈련입니다. 선명도와 조절력 나왔죠. 선명하게 할수록 효과가 업이 됩니다. 그리고 조절력 편집하셔야 됩니다. 편집. 그래야 효과가 올라갑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잘라내고 좋은 거 갖다 붙이셔야 돼요. 자, 이론은 정보처리 이론, 상징학습 이론, 심리신경은 이론 설명해드렸죠. 자, 심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전기 자극이 발생해서 근육과 신경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상징학습은 동작을 뇌에 자동화시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보처리 이론은 생물 정보 이론, 심리적 정보처리 이론으로 불리면서 자극전제, 반응전제로 구성된다. 반응전제가 핵심이고 수정 및 강화가 중요하다. 자, 자극전제와 반응전제 모두 떨려야 선명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짚어드렸던 주의집중의 개념인데 주의집중도 잘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동적 처리는 숙련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복서가 길거리 가다 누가 갑자기 주먹을 날리면 주먹이 이쪽에서 날아오니까 내가 몸을 뒤로 피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갑자기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동적 처리는 용량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이라기보다는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시스템의 관점에서 용량의 한계를 극복을 했고요. 통제적 처리는 의식적 주의로 느리고 초보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 처음 할 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조작이 가능하죠. 깜빡이도 넣고. 근데 처음에는 막 깜빡이가 어느 쪽인지 와이퍼를 켰다가 막 깜빡이를 켰다가 두 손으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막 고민하고 이러죠. 이것은 머릿속에서 굉장히 그 의식적인 부분이 그런 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통제적 처리와 자동적 처리는 숙달자와 초보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이대퍼, 니대퍼의 주의 모형이죠. 차원과 폭. 제가 아까 말했죠. 광과 턱. 그리고 내와 외. 여기 보시면은 방향은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의 내적 방향성이고요. 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방향성이 외적으로 향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넓고 협, 좁다. 그리고 개방 기술이 있고, 아이고,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개방 기술과 폐쇄 기술은 변동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쇄 기술은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방 기술과 폐쇄 기술, 스포츠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개방 기술은 야구의 타격이 될 수가 있어요. 타격 훈련. 이거는 투수의 공이 날아오고,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고 변화가 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폐쇄 기술이라 함은 변동성이 잘 없는 우리가 흔히 자유투
그리고 뭐 PK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폐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폐쇄 기술과 개방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개방과 폐쇄가 나왔을 때 그 개방 기술과 폐쇄 기술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넓은 광에 초점을 다양한 단서에 초점을 맞췄다 해서 개방으로 표현을 했고요. 협은 좁고 한두 개의 단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폐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향상 방법, 인지 전략, 그리고 주의연합, 주의분리, 외부 통제 전략, 내부 통제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의 훈련은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요. 자, 수행 전 루틴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의 훈련이라고 하면 드레스 리허설이라 해서 시합 전에 시합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뭐 분위기 그리고 세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실제로 경기와 같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는 것을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굉장히 드레스 리허설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어떤 섬을 도쿄의 양궁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의 섬을 찾아서 거기에 똑같은 세트를 만들었고요. 거기서 똑같은 소리 그리고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고요.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경기장에 갔을 때 똑같은 긴장하지 않고 연습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정의는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으로 행동 절차 일관성을 높이는 것. 특징,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대시킵니다. 혼잣말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이 혼잣말이 되는 셀프톡이 되는 단서는 과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 삼진 먹으면 어떡하지? 이번에 못 치면 타율이 어떻게 되는데 지도자 선생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등등등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힉스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속도도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과정 목표를 정해셔가지고 힘 빼고 친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하다가 치셔야지 불안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죠. 그래도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시킨다. 이것이 루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이 여러 가지 루틴이 있어요. 네.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두 가지 루틴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루틴과 매크로 루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루틴은 말 그대로 어떤 수행 전에 뭐 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손을 뻗는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동작을 취하는 그런 루틴을 마이크로 루틴이라고 부르고요. 매크로 루틴은 우리의 생활 계획표 같은 겁니다. 내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연습장으로 가서 워밍업을 하고 훈련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계획표적인 것을 매크로 루틴이라고 하고요. 마이크로 루틴은 수행 전에 내가 이런 생각과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마이크로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마이크로 루틴이구나, 이것은 매크로 루틴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리기술 훈련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경기에서 최고의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연습을 하면서 최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심리기술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심리 기법과 기술의 차이가 나와 있고요. 자, 교육을 받고요. 습득을 하고요. 계속해서 실천을 해서 연습을 해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와 수행 심리 기술이 통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액션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심리 기술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다이어트 등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빗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심리기술 훈련을 계속 해줘야 멘탈도 근육처럼 단단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과 네, 기출 문제와 이런 이론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른 챕터를 넘어가면서 제가 안내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좀 살펴볼게요. 집단 응집력에 대해서 아주 발음이 좀 셌습니다. 자, 이론은 이렇습니다. 스타이너 이론. 자, 집단의 실제 생산성은 잠재적 생산성에서 과정 손실을 제외하면 결정된다. 딸로 값지는 얘기죠? 네. 잠재적 생산성이란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두 발휘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스타이너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좀 적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통장 잔고라든지 항상 최상의 결과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잠재적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역량을 발휘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과정 손실은 무엇이냐? 조정 손실과 동기 손실로 구분이 됩니다. 조정 손실은 구성원끼리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전략을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거고요. 자, 동기 손실은 말 그대로 저 아까 말했던 링겔만 효과와 좀 비슷한 겁니다. 자, 집단의 힘이 개인의 어떤 안일함이 이런 손실로 연결된다라는 게 동기 손실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모형. 응집력 모형의 요소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개인, 리더십, 팀. 이 4가지를 외우신다면 리더십 모형에 관련된 그리고 응집력에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주는 이렇습니다. 팀 환경, 팀 구조, 팀 과정. 이렇게 팀 환경과 팀 구조는 팀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팀 과정은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태만 나왔죠. 아까 한번 문제에서 짚어드렸던 이론인데 집단에서 발생되는 동기 손실로 게을러지는 것이다. 아까 위에 이 동기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동기 손실 원인 의임승차 전략 노력 없이 편승하려고 단독 수행 시 집 에너지를 좀 절약하게 되니까 최소화 전략은 최소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반무임승차 전략은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 전략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 태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발생 동기 손실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복 전략. 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자, 포지션도 변경해 보고요. 긍정적으로 귀인도 해보고요. 대화도 하고요. 사회적 태만 허용 상황을 규정하고요. 개인의 공헌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야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최대치의 힘을 발현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복 전략들이 있고요. 인간말 효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단의 힘보다 개인의 힘의 총합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수행 손실이 동기 손실로 이어지고 말 그대로
개인들이 힘을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더십으로 넘어갑니다. 다차원 리더십 모형, 리더 행동의 분류, 규정, 실제 행동, 선호 행동.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상황 요인은 규정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리더의 특성은 실제 행동,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은 선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는 행동이죠. 우리 리더는, 우리 주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등등의 행동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수들이 만족하고 수행 결과가 좋다. 측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 중점의 리더 행동은 훈련, 고강도 훈련과 수행 향상의 목적으로 행동입니다. 자, 조금 이제 빡세죠? 이야기만 들어도. 자, 의사결정 스타일의 리더 행동은 민주적 행동, 의사결정 시 참여를 극대화시키고요. 권위적 행동, 의사결정 시 단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리더의 역량이 좀 좌지우지가 되죠. 동기 중점의 리더 행동,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수행과 상관없이 배려를 합니다.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요. 수행 경과에 따라 칭찬을 자주 합니다. 관계의 지향적 리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이 굉장히 좀 잠겨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물을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돌아왔죠? 네. 편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상황 부합, 유관성 모형, 그리고 상황의 유리함 여부를 확인한다. 말 그대로 보통제, 저통제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자, 과제 지향적 리더가 되느냐, 관계 지향적 리더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중간 상황에서는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관계 지향적 리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보통제, 저통제 상황에서는 성과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중간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 지향적 리더이고요. 보통제, 저통제에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이것은 과제 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적 강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네, 포도 스티커. 뭐 이런 것들. 잘했으니까 너에게 보상을 해준다. 자, 여기 보시면 활약으로 인한 상금 지급. 약간 1차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잘했으니까 너 이거 먹어. 잘했으니까 너 이거 받아. 이런 개념이 정적 강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적 강화는 말 그대로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반응을 증가시키는 강화다. 자, 이렇게 목표 달성 시 뭐 그만하겠다. 자, 10개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10개 성공하면 오늘 연습 여기서 끝난다. 등등이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 처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 너 숙제 안 했지? 혼나. 숙제 안 했으면 혼나야지. 자, 1차원이죠. 자, 근데 부적 처벌은 살짝 2차원적으로 갑니다.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유튜브 못 봐. 이게 부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한야구협회 어쩌고 이런 문제도 있었죠. 자, 너 폭력했어? 학폭했어? 그럼 출전 시간 제한. 세게 했어? 그럼 더 제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부적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숙제 안 했으니까 혼나. 1차원적인 거는 정적 처벌.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유튜브 못 봐. 이거는 부적 처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바람직한 처벌행동 지침. 이것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상대할 때, 뭐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 중에서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으로 처벌하시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흔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뭐
완전 운장하고 연병장 10바퀴 뛴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또 갑자기 막 PS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처벌 시에는 좀 단호함이 필요해요. 스포츠 심리에서도 우리가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이게 뭐라고 할 거면 좀 칭찬을 먼저 살짝 깔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지만 또 단호하게, 하지만 이런 부분은 너가 보완해줬으면 좋겠어. 고쳐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처벌 시에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샌드위치로 하면 햄버거 샌드위치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단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앞에 칭찬을 조금 깔아주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다음 행동 지침.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주 저명한 그런 이야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뭐 그것도 못해. 너 이거 놓쳐, 너 맨날 연습 때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가 이거 놓치는 거야. 이거는 행동 자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좀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었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연기로 들어갔나요? 네. 자, 동일한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덜 처벌하고, 누구는 나한테 조금 시크하게 행동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더 많이 처벌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편애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규칙이거나 규정을 만들 때 선수의 의견을 반영한다. 좋죠? 우리가 규칙이랑 처벌이라는 것들 만들 때 선수의 의견, 지도자의 의견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처벌행동 지침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처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포츠 상황에서는 조금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사회적 촉진. 자, 개념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존재가 수행에 미친 영향.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존재 가치만으로 굉장히 욕구가 올라간다. 네, 이런 이론이 있고요. 자, 평가, 우려, 가설이 있죠. 타인의 존재를 수행자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독님이 내가 이걸 했을 때 감독님을 인식을 하는 거죠. 타인이란 지도자, 수행자는 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하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자, 이게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평가를 우려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수행력이 달라진다. 감독님의 존재를 너무 우려를, 감독님 어떻게 평가할까?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대략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자, 주의 분산 갈등 가설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타인의 존재, 과제가 또 분산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과제가 분산이 됐음에도 굉장히 수행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이 수행력에 좀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력, 자, 수행력, 자동화돼 있다. 자동화되어 있는 사람과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좀 예를 들어드리자면 주의 분산은 갈등을 유발한다. 가설. 자, 첫 번째, 초보 운전자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 옆에 누가 탔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주의가 분산이 됩니다. 왜냐면 나는 운전하는데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요. 이 사람이 옆에 타 있는 것만으로도
자, 이런 것들이 주의분산 갈등을 조장한다라고 이런 가설이 세워진 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보 운전대는요. 음악 소리가 커도 방해를 받아요. 주의가 분산이 돼요. 조용히 조용히 시끄러 시끄러 끄고 이렇게 앞만 보면서 운전하죠. 반면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운전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수행력이 저조하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앉아있든 뭐하든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때론 누군가 이렇게 수행력이 높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게 지켜볼 때 더 각성을 해서 수행력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분산 갈등 가설에 대한 이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공격성,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공격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수단적, 적대적 이것은 승리를 위해 나타나고요. 적대적은 승리와 관계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 모방,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고요. 본능적으로 나오고요. 좌절 공격 가설과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 아까 문제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씩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효과.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불안을 감소시키고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뇌 기능이 활성화돼서 인지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너무 핵심적이죠.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게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는 운동 중독, 식이장애, 탈진, 과훈련 등등 있는데 이렇게까지 되기는 좀 일반인의 관점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것은 운동 중독이죠. 운동 의존이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죠. 중독과 의존,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운동을 중독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을 못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 빨리 운동 끝나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뭐, 나 지금 근손실 오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운동 중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에는 이런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노아민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뭐 이런 것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등장하면 모노아민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합리적 행동 이론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에 의해 의도가 형성되어 행동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계획행동 이론. 말 그대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 인식에 의해 의도가 형성되어 행동하는 이론입니다.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의도, 행동 통제 인식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변화단계 이론 제가 말씀드렸죠. 무관심, 관심, 준비 한번 해볼까? 실천, 유지. 자, 유지 단계가 굉장히 제일 어렵고요. 자, 변화 요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 단계 이론이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단계를 머릿속에서 배우셔야 되고 꼭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갑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관심을 가졌으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실천을 하게 되죠. 자, 실천한 거를 6개월 이상 했다. 이렇게 유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5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신념 모형 역시 이렇게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요. 건강행동 실천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생태 모형. 개인의 노력과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의 책임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정책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까 문제 중에 나왔었죠. 여성들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등등등 정부에서 이런 뭐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 등등등이 사회의 생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실천 중재 전략 1번 영양 요인입니다. 문제 풀이로 나왔던 거고요. 개인 요인은 배경, 심리, 신체, 아까 뭐 교육, 갑자기 뭐 교육, 뭐 교육이야 이랬던 게 이제 개인 요인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환경 요인은 운동 목표, 운동 시간, 운동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사회적 지지, 격려 및 칭찬, 행동 보조, 비교를 통한 정상적임을 확인하고요. 정부적 지지, 동반자적 지지까지 이런 많은 사회적 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행동수정 전략, 프롬프트, 단서.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자극이 있는 그런 포스터나 사회적 지지, 규칙적 운동을 위한 패턴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 전략, 목표 설정, 내적, 외적 집중, 내적 동기 전략, 과정 중시하고 의미와 목적을 찾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이론들을 파악하신다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론 살펴볼게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 윤리 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미성년도자의 가족과 다른 관계로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친인척 지인 안 되고요. 자신의 전문 영역 한계 영역을 메타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이용할 때 고객과 미리 상의를 해야 되고요. 상담에 참여한 사연원부터 평가, 잘 좀 해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남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다른 전문가에게 책무성 확보, 기관이나 법적 의무 완수 등의 목적을 위해 상담이나 연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이제 비밀 문서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상담이나 이런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다 폐기하는 것을 윤리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역할을 찾아볼게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인데요. 공감하며 공감을 경청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라포를 형성합니다. 자, 라포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짜고짜. 자, 어떤 게 문제인가요? 네, 저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야구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나 상담을 하게 되면 라포를 형성하기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좀 포지션이 뭐니? 뭐 이러면서 너 형제는 어떻게 되니? 누구 좋아해? 카리나 좋아해? 뭐 아니면 안유진 좋아해? 장원영 좋아해?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아 선생님도 중학교 때 운동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똑같은 경우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선생님도 이런 적이 있었다.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왔다. 뭐 이런 등등등 뭐 개인적인 이야기, 사담을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내담자와의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담자가 굉장히 좀 낯을 가린다거나 속에 있는 말을 터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적인 관계를 당연히 맺지 않아야 되고요. 비언어적 메시지, 뭐 표정, 그리고 뭐 제스처, 그리고 눈빛, 시선 처리 등등등 여러 가지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기법들이 나오고요. 자, 신뢰를 형성한다, 라포를 형성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듯이 초기에 중요하면서 비밀 엄수, 존중, 개방형 질문을 교수하게 됩니다. 자, 개방형 질문.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집중, 성실한 응대, 내담자를 향해 안고 긴장 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다 내담자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누구는 정면에 앉는 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약간 이렇게 측면으로 앉기도 하고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한 뒤에 상담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경청,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굉장히 경청을 해줘야 되고요.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고 감정이입하면서 내담자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과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론까지 알아봤고 챕터 6까지 여러분들께 조금 문제풀이와 이론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 오늘 이번 강연 챕터 6까지 구성되어 있는 문제풀이를 보시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추셔서 여러분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반드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 그리고 훌륭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서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